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폭탄선언 예고편 하나 보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정말로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파행에 책임 있는 자들이 외부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사장 사퇴를 번복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고민 중입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8일 뭐라고 밝혔느냐.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박물관 입장객 수가 60.6%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이 전주 대비 25.6%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했다. 소비지출 증가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임시공휴일 덕분에 혜택 본 사람들도 있겠죠. 지난 주말에 비해서 놀이공원과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고속버스와 철도 탑승객 수도 10% 안팎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전국에서 열리는 신바람 페스티벌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한 행사를 즐겼다는 후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칭찬에 고픈 박근혜 정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총이라든지 정경련 같은 데서는 공휴일 하루 느리면은 생산 감소 효과가 몇 조 원이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왜? 잘못하면 착살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찍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2013년입니다.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 지정 논의가 한창일 때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에서는 연간 공휴일이 3.3일 늘어나면 전체 기업의 생산 감소액이 무려 2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총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약 9조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됩니다. 경총 2013년에 공휴일 지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4일 공휴일로 지정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니까 왜 주둥아리 꼭 닫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초에 발표했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 2조 원을 언급하면서도 생산 감소 효과가 얼마 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데이터만 짜깁기 한 기업 홍보 전단지를 보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임시공휴일은 기업이 대비할 사유도 없이 갑자기 지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편득 때문이죠. 광복절 불과 열흘 전의 일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딱 하루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하루만큼의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휴일 지정에 앞서서 기업에서 조업시간을 미리 채운다는 것인데 기업이 내년 생산 계획을 세우는 연말이나 연초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미리 알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4일에 쉬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에서는 67%의 직원들이 쉬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들은 반대로 61%가 일을 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한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하루 앞당겨 실시한 덕분이라고 밝혔는데 메르스 사태가 끝난 데 따른 효과를 임시공휴일 지정 덕분이라고 아주 퉁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쪽짜리 보도자료로 홍보할 정도로 칭찬이 고팠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한 청와대에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과잉 홍보에 자화자찬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느낌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2013년
경총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휴일 연장 안 했습니다. 3일 겨우 늘린다고 했더니 28조 원의 말하자면은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빈득이 생겨가지고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무슨 효과가 2조 원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루 9조 원 생산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왜 지동아리 깍딱 지우고 있는 겁니까? 왜 그때 당시 온갖 수구 보수 언론들은 공휴일 늘리면은 나라 망하는 것처럼 지랄 연병을 떨더니 왜 이번에는 주둥아리 꼭 닫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선일보의 기자수첩 임시 공휴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조선일보 옛날 임시 공휴일 늘리자고 그랬더니 나라 망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하시더니 이번에는 겨우 기자수첩으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쪽팔립니다. 아까 미디어다음 기사를 봤더니 뭐 전북의 교육감인가 어떤 분이 아마 진보 교육감인 것 같아요. 내 이름도 처음 듣는 분이긴 한데 뭐 전북의 교육감 이름을 누가 압니까? 그분이 뭐 페이스북에 쓰면서 삼성전자 메르스 사태 이런 얘기를 삼성에 대해서 뭐 메르스 사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취업 뭐 하지 말자 그 뭐 유사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뭐 삼성전자 취업하지 말라고 어쩌고 저쩌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의 댓글을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조선일보군 요즘 독자들 잘합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게 이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 같은데 어제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8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각종 기준으로 평가해서 5명 중 밑에서 1명꼴, 하위 20%, 공천 안 하겠다, 배제하겠다, 물갈이 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평가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혁신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일단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공천 탈락자를 가려내는 세부적 기준이야 향후 논의를 거쳐서 디테일에서 좀 다듬으면 되겠죠. 김상곤 위원장의 말은 이 물갈이 폭 20%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이 평가 외에 다른 기준도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더 보태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물갈이 폭이. 이런 봐요. 제안입니다. 왜 호남 의원들이 저기 광주인가 어딘가 모여가지고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지를 했는지 이유가 나오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즉 영남과 호남의 의원들의 수준이 개판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내 경쟁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양궁하고 비슷합니다. 국가대표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식은 죽먹기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영남현 호남 공천 경쟁이 어려워서 그렇지. 난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되기가 쉽습니다. 당내 공천 경쟁은요, 부정이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왜? 공천을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나 표로 심판을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이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자, 근데 지금은 경쟁이 없어요. 거의 막대기만 꽂으면은 영남이든 호남이든 새누리당 막대기냐 새정치민주연합의 막대기냐.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똥막대기 같긴 합니다만은 하면은 당선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당의 공천이 중요하지 유권자 표가 중요하지는 않거든.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받았는데 니들이 새누리당 찍어줄 거야? 영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누리당 공천 받았는데 그럼 니들이 새정치 전라도당 찍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당선되면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전혀 안 하고 유권자를 위한 노력 전혀 안 합니다. 자, 그렇게 4년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물갈이 대상은 항상 영남이나 호남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빤할 빤짜예요. 경쟁이 없는 데서 이건 너무나 빤한 거거든.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로 입성한 것 자체부터 그러니까 수도권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당선되면 다음 4년을 위해서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남 호남은 개판으로 하는 거야.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뭐. 그래서 늘 당내에서 혁신 이야기가 나오면은 물갈이 대상은 새누리당은 영남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상곤 혁신안 나오기 전에 그 물갈이 대상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은 안 돼야 이지라라고 자빠진 거예요.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가서 이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안 옳은 방향이다. 긍정적 평가를 하네요. 전통적으로 혁신은 야당의 무기였습니다. 여당에 비해 몸집이 가볍고 버려야 할 기득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새정치연합은 혁신하지 못하는 당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의든 타의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온 반면 정작 혁신이 절실한 새정치연합은 쇼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질이 멸렬했다는 겁니다. 집권을 포기하고 만년 야당에 만족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했다. 이렇게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공천개혁은 새정치연합이 과연 스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당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정당을 주도하는 사람, 정당을 대표해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뀌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일정 비율을 자르는 데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 공천 경쟁의 수준을 높이고 종국에는 기존 의원보다 실력과 도덕성이 나은 인물을 찾아내야 하겠죠. 공천개혁의 성패는 결국 공천 받는 후보의 자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 당내에서 즉각적 반발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평가 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인위적 물갈이라는 비판도 뒤늦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혁신안에 큰 줄기가 옳다면 밀고 가야 한다는 게 경향의 주장이고, 여기 뒷부분에 언급이 됐죠.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가 평가를 할 거냐, 요 구성을 놓고 일단 박지원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은 문제 제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이 큰 줄기는, 큰 틀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요 구성 문제. 당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문열이를 갖다가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문인이나 시민단체 이런 시민들 제3의 인물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에서 이런 방식이라면은 그 승패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비판적인 지식인들로 구성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하고 친하다. 박지원이하고 친하다. 박주선이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마탱이 가는 겁니다. 그 황주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위를 이렇게 당내 사람들, 인사들 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할 모양이라던데, 네. 국회 사정도 좀 알고 그래야지. 네. 너무 돌아가는 사정 모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물론 이해관계에 의한 지적이겠지만은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렇게 하면 되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실무 사무처를 둡니다. 실무적인 일을 진행할. 그것도 구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무처에 당내 사정이 밝은 사람을 앉혀놓으면 됩니다. 국회 사정, 당내 사정이 좀 밝은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1차 결과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치권 내부 돌아가는 맥락을 너무 감안하지 않고 했는지 여부를 가린다든가. 아니, 이제 그걸 가릴 수는 없지. 그거는 일단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예 그냥 산통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에 당내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평가를 할 때 당내 사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 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탈락하는 인간들이야 지랄 연명을 하고 무소속 출마하든 그거야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하려. 그렇게 해서 무소속 출마해봤자 돈만 쓰지 당선되지도 않습니다. 어떻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쟁점은 이 구성 문제일 것 같아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서로에게 다 인적 인연이 없는 사람 중에서 뭔가 정치권에 대해서 좀 밝고 이런 사람들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 종편 나가지고 떠들던 교수들 정치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끼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호불호가 드러난 사람들은 다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심원 선정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제 A팀, B팀, C팀, D팀을 계파별로 50명씩 추천하라 해가지고
200명을 놓고 서로 반대하는 사람 다 빼버리는 거야. 다 어느 한쪽에서도 반대하면 노 빼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으로 한 15명이나 20명도 구성하면은 그럼 됩니다. 예. 원래 그 배심원 구성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쵸, 뭐, 지역이나, 뭐 어떤 이해관계나, 뭐, 혈연관계 등등등등을 다 따져가지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뽑죠, 법원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 원고죠. 그 다음에, 피고인, 피고처. 어떤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이력을 쓰는, 쪽지를, 이력서를 놓고 평가를, 심사를 합니다. 보고, 이 사람 안 됩니다. 하면 빠지는 거예요. 검찰 측에서, 기소한 측에서 노해도 안 되고, 피고 측에서 노해도, 피고 측 변호사가 주로 참석하는데 노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반대하는 사람들 빼고 남은 사람들로 배심원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뭐 정 안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정치적인 성향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어떨까라고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안 될. 그렇죠. 거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뭔가 발언을 했고 활동을 했으니까 떠오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평가위원회 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구성이 하면은 인선이 그 의외성에서 그렇죠. 그 뭐랄까 명운이 갈릴 근데 수 이제 있는 이러면 되죠. 의외성? 정권 교체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 정치적 상식이 있는 시민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오히려 특정 정치실에 뭐 예를 들어 문재인이라든지 혹은 박지원이라든지 혹은 안철수라든지 혹은 김한길이라든지 이런 쪽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따져봐야 할 갈래가 너무 여러 갈래인 것 같고 이거 좀 삐뚤길 것 같네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조합원님들이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여야의 텃밭 국회의원들은 좀 개판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대부분 성적이 나쁩니다. 경쟁이 심한 또 수도권 지역은 좀 비교적 좀 낫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예, 누구 서울 어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뭐 일 잘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언론을 잘 타느냐 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좋은 평가를 받아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300명이고 그중에서 여야 다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중진들 혹은 뭐 우리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활발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 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뭐 대변인이라든지 뭐 원내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권 감시 아닙니까?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 그리고 입법 활동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은 좋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또 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지역구 활동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일 또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 따르면 무조건 틀린 평가라고 주장하는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평가 기준을 아예 공개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뭐 공개를 해도 지가 좋아하는 의원이 뭐 탈락해버리면은 뭐 부정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그 지랄할 겁니다.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 정도는 감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치적인 이력으로 봐서 어지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특히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김상곤 혁신위의 8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의 행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좀 갑니다. 뭐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다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곤란해지긴 했지만은 그전에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보여준 행보, 그리고 또 뭐 각종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뭐 검찰도 방해를 했고 그랬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실 지금의 야당이 승리한 몇 안 되는 선거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치렀던 지방선거겠는데 그도 사실 진보개혁 진영에서 김상곤 예전 교육감이 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상곤 위원장 본인도 본인의 어떤 그 행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상곤이야 이제 핵심화 만든 죄로 이번에 출마를 못 하겠죠. 뭐 본인도 그렇게 선언했고요. 예, 뭐 그렇게 출마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대로 남았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구도 출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 개인의 초점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평가받게 돼 있는 거니까 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물론 저기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고 자기 자신을 정화시킨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새누리당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런 이 자칭 보수 언론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힘 있는 언론들 그리고 요즘 뭐 잘 나가는 종편들이 건수 잡아가지고 조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런 음해나 공세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기득권만 포기한다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은 알아줍니다. 자기가 뭐 먹으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되고요. 또 그런 흔들기에 우리가 또 쉽게 넘어가서 부하대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점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뻐가지고 정권이 교체된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같은 그런 기득권 정당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든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나머지 99%가 살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절대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구조상 새누리당이 정권을 잃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진보적인 세력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예를 보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의 집권 초반기에는 늘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권하기까지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더라고 온갖 결심을 다 했다가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아니 뭐 우리한테 손해오는 짓을 뭐 일부러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지고 집권 중반기 이후에 이제 그런 소리 꺼내가지고 욕이나 먹고 맙니다. 집권 중반기 이후에 꺼내가지고 될 때는 따로 있어요.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집권 중반기 이후에 뭘 꺼내도 언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정권은 집권 초반기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집권 중반기 이후는 불가능합니다. 온갖 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칠할 연명을 들 건데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진보정당도 혹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정당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권 차원에서 마련하는 그런 혁신이 있더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꼴보기 싫더라도 모든 그런 개혁들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게다가 요즘은요 10분의 6 이상을 못 얻으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게 선거에 다가올 때쯤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새누리당에서는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해온 행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아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헛발질을 해도 야 이거 10분의
과반 얻기가 힘들 거야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 위원이다 온갖 지랄을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지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자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 불소를 치더니 요즘 직설이 안 하잖아요. 왜? 선거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형편으로는 정상적인 선거를 해서는 자기들이 과반을 끼기 힘들 것 같거든. 이게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모든 걸 갖다가 표결로 해서 다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력 대결로 뭐 나오고 몸싸움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일치하지 말자 하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10분의 6의 아마 찬성을 얻어야 이제 통과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새누리당이 아닌 비새누리연합전선이 10분의 6 이상을 얻어야만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아마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정치권 현안입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거는 정개특위, 이렇게 일컬으면 더, 익숙하시죠? 정개특위는요, 총선 앞두면 반드시 안 납니다.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아무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등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딱 300명으로 하자. 지금에서 더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자. 요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넘긴 겁니다. 예. 여야 간에 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큰 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의원 수 동결은 이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당론으로 정해져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난제가 아무런 진전 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의석 배분 비율 결정 등을 선거구 획정위로 넘긴 것을 두고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거구 획정위를 신설한 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선긋기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냉정히 보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는 것이 워낙 이제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니까 자기들끼리 논의하면은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로 이제 넘기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면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직무유기다. 니들이 결정해야지 왜 남한테 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공을 던져버린 거 아니냐.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의 무책임한 선거구 획정 떠넘기기. 냉정히 보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책임 회피,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한겨레는 주장합니다. 최소한 정치권이 의원 정수는 물론 의석 배분 비율 등의 기준은 정해주고 선거구 획정위가 그 범위 안에서 실무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상식에 맞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헌법이 의원 정수나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국회가 법률 제정 권한을 사실상 위임해버린 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정치권이 마냥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두 손 놓고 기다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해서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앞으로 여야가 선거구 획정위에 각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면서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를 대신해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사실 선거에서 표의 대표성도 높이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도 완화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포기해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야당의 입장은 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조정 결정 기준을 맞추려면 비례대표를 줄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양비론적으로 그냥 싸잡아 비판하는 가장 쉬운 논조를 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게 이 마지막에 읽어드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개탄하는 것이죠. 예. 네, 그냥 지난 선거대로 갈 겁니다. 지난 선거대로 가는 거야. 이게 비례대표고 뭐고 다 그대로.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의 실책에 이제 넘어간 건데. 그렇게 되면 비기는 거 아닙니까? 비기는 게 아니죠. 여야가. 이게 원론대로 얘기를 하면은 예.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신에 맞춰서 하려면 2대1로 하라고 예.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2대1로 가는 게 정수예요. 예. 즉 의원 수를 못 늘리면은 200명을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게 이게 말하자면은 둘 다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론이 되면은 비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이 승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300명을 딱 정해놓고 200대 100으로 나눈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아주 그냥 지랄 현명을 치고 아마 자폭하고 뭐 그렇게 줄여가지고 어디 합쳐버리면은 어디 농성하고 펠 난리를 다 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정신과 중앙선관위의 근거를 준수하려면은 이게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의원수를 늘려야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등을 고려하면. 그렇죠. 그래서 네. 400명으로 늘려서 2대1이면은 어떻게 되나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266명 대 144명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구도 조금 늘거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대폭 늡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이거든요. 근데 조중동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잖아. 국회의원들도 하는 게 뭐냐? 연봉 1억 이상 받는다. 이 새끼들 말이야. 혜택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어쩌고 난리부스를 뜨고 애들 도대체 뭘 하느냐? 밥도둑 놈들이다. 지랄하고 자빠졌답니다.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하죠. 예. 네. 여론조사 해가지고 국회의원 숫자 늘어야 됩니까? 이래도? 안 된다고 그러지, 당연히. 네. 자, 보세요. 아까 어젠가 경향신문 난 거, 산하단체, 정부 산하기관의 이사장과 감사 연봉 보세요. 5억, 6억,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2억이, 평균이 2억 이상이에요. 감사들도, 연봉이 2억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낭비되는 돈, 국회의원보다도 도대체,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일을 100배는 더 합니다. 최소한 정보 감시를 하잖아.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감시를 해요.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리리스 해가지고 기사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 숫자 늘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정부를 더 감시하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주고, 어떤 놈은 말이야, 22조 원을 갖다 그냥 강에다 쳐박는 그런 새끼도 있는데, 국회의원들 연봉 1억 받아봤자 1년에 4년 동안 연봉 4억밖에 더 되나? 물론 연봉 1200만원짜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은 비싼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조 원만 절감하더라도 자기 주머니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결국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답인데,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불신을 처리하고 저런 새끼들 내려서는 안 된다. 이 지랄 연병을 들어가지고 300명으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300명 고정시켜 놓으면요. 판사휴위예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어쩌고 지랄이 하겠지. 그거 다 전략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가는, 분명히 채택될 겁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 그게 원래 새누리당의 목표예요. 그게 다 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겨레신문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이거는 영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의 영향력이 조선일보보다 100배 더 낮다면은, 한겨레신문에서만 의원수 늘리는 게 맞다. 의원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낭비 아니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한겨레신문을 한 1000만 부 구독해가지고, 그 말이 맞네. 해버렸으면은, 조중동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죠. 근데, 언론의 파워에서 밀리니까, 한겨레신문의 올바른 주장이 먹혀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좀 덧붙여보자면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기자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설문조사 한국 기자협회가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거 시즌 되면은 뭐 대통령 뭐 적합도 이런 조사도 하고 근데 또 해마다 하는 게 신뢰도죠. 언론사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 네. 이번에 해서 최근에 기자협회부가 발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직 기자들은 한겨레 신문을 신뢰도 가장 높게 친다. 1위, 신뢰도 1위. 8년째 연속 1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워는 없지만은 말은 바로 소리를 그렇죠. 하거든. 신뢰도 측면에선 그런데 신뢰도랑 무관하게 그렇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어디라고 생각하냐 이 조사를 했더니 그럼 KBS겠죠. 저 뒤로 가 있는 거죠. KBS, 조선일보가 상위로 오고 뭐 기자들의 그런 시각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예, 파워에서 밀린 겁니다. 올바른 주장이 먹혀들질 않아요. 그리고 저 정도만 했습니까? 정편들 그냥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국회의원 그렇게 국회의원 좋아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니 솔직한 얘기로 뭐 종편이나 어디 방송에서 어디 이름 좀 얻었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놈들이 한 놈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자리를 지들은 가면서 하이 국회의원 나쁘대. 아니 정치에 대해서 불일으켜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 이익을 받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익을 받습니까? 청년층이 이익을 받습니까? 노년층이 이익을 받습니까? 오로지 1% 정당, 새누리당밖에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은 정치권 불신. 사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들통이 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 문제를 곰곰이 들이다 보니까 윤호덕 의원은 익스큐즈가 가능하고, 무슨 의원인가,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은 진짜 얘는 악질에 해당하더라고. 아니, 지 아들 놈을 뽑으려고 여광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맞더만. 그걸 보고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어.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확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심증이긴 한데, 의혹,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에휴, 참. 예. 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딱 편에 서가지고 평론하는 종편 등등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명 중 한 7명 이상은 다음 총선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 총선에서 공천 신청 분명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동준이 그놈 잘 알지. 걔도 공천 신청 몇 번 했던 놈이야. 아니 이제 그 신동준이는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디 지난번에 뭘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 있었어요. 신동준이. 내 옛날 정치부 기자 천연병 시절에 신민주공화당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 한겨레 신문 출입기가 신동준이었어. 근데 걔 또 조선일보에 있다 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친구도 참. 제가 아는 어떤 교수 중에 네. 폴리패스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근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지금 새정치는 열린우리당일 때 공천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어디 나중에 가서 이제 기자로 일할 때 그거를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논조나 이런 게 싹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다른 당에 공천 신청한 모양이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한번 했다가 물 먹으니까는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참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지? 거의 혈액을 교체하는 거나 다름없을 텐데 알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그런 일이 나중에 보니 있었더라고요. 어디 나 같은 인재를 갖다 몰라보고 이놈의 새끼들 이제 앞으로 내 말을 바꿔타겠어. 그런 모양이지 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천을 받은 사람들 검증하는 거 못지않게 공천 신청을 누가 했나 요거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판이 더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됐습니다. 저처럼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비웃기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신청이라는 게 이게 지금처럼 그 지역당 구조 속에서는 공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내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치부 기자가 그때 선호도가 좋았던 것도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뭐 정치부장 좀 해가지고 그 당의 중진들하고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또 그 당에 유리한 논조로 설설 신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비례대표라도 하나 받아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야, 기자로서 쓸 수가 있느냐. 라고 하겠지만은 또 그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뭐 크게 뭐 저기 뭐 뇌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뭐 기사 쓰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길래 뭐 좀 우호적으로 써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천 받는 게 뭐냐.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반론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는 방법이니까 그걸 이제 누구를 탓하랴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송인의 경우에는 정치권으로 진입할 때 뭐 윤리 규정 같은 걸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한 사람의 경우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그 명백하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영업 윤리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 공천 받으려고 그 지금까지 자기 얘기했다는 게 더 되나? 그러면 청취자들 속인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뭔가 좀 합의되는 그런 윤리적인 규범과 기준이 존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다면은 아마 저기 조선일 이런 데서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새끼 과거 저기 뭐 발언이 연병 지랄 온갖 뭐 폭언을 다 했다 뭐라고 해? 옛날 김용민이 막말을 했다 이 지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확립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 규범은 진보 개혁실에게만 정해져 있어. 그 반대편에 있는 새끼들은 온갖 지랄 연명을 떨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공천 받아야 간다니까. 그런 걸 이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유권자들이 할 일이죠. 자, 잠시 숨 좀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한테 과세하는 거요. 네. 이거 올해도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권의 속성상 가능할지 의문이죠. 한국일보가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인심사소위원회, 그러니까 조세소위, 예,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지 않으면은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소속된 여야 의원 9명 전원을 상대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 또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답니다. 아예. 네. 예, 2명만 찬성했습니다. 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이게 딱 2명만. 나머지 7명은 입장 유보, 신중, 모든 종교단체 동의 뒤, 뭐 이런 애매한 조건을. 이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다. 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 동의 뒤, 이게 답한 놈이 진짜 제일 비겁하고 나쁜 새끼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종교인 과세, 예, 언감생심입니다. 네. 한국 사설 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언제까지 미루려는가. 네. 정부는 지난 6일 종교인 과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 범주를 만들어서 소득의 20에서 80%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과세 방식도 원천 공제와 자진 납부 중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종교인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과세 대상자는 5만 명이 되지 않고요. 추가 세수도 연 100억 원 남짓합니다. 애초에 종교인 과세는 액수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의 상징적인 문제였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 도입을 시도한 이래 47년간 성역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 개세주의를 천명한 헌법 규정대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종교인들 스스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납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종교인이라고 피해갈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도리어 수많은 근로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75.3%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죠. 천주교는 이미 1994년 주교회의 춘계회의 이후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서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개신교단 중에서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여기는 과세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번 과세안은 부족하니 종교소득 항목이 아닌 근로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예, 기독교계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2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72%를 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일부 보수 개신교단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 법이 통과가 수십 년째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일부 돈 많이 버는 예. 보수 개신교단만 반대하는구만. 그러면은 저희 9명 중에서 7명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일부 돈 많이 버는 개신교단하고 뭐 꿍짝꿍짝 하고 있는 놈들이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신자들도 기독교인들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과세 찬성한다는데 말이죠. 순복음교회에서는 반대하겠지. 헌금을 갈키로 긁는 그런 데서는. 그런 교회는 그 일일 주일 대예배 한 번 하면은 얼마씩 거칠까요? 몰라. 뭐 얼마인지 알 수가 있나. 하여튼 뭐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예, 교회들이 회계 보고 하긴 하잖아요. 네. 그 당회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때 뭐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한 회당 얼마씩 거쳤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공개해요. 네, 내부적으로는 할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돈을 걷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멀쩡한 국회의원을 갖다가 연봉에 1억이 넘고 이런 혜택 저런 혜택 KTX는 공짜로 타고 이제를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열을 확 받거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숫자 왜 늘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종교 특히 대형 보수교회 같은 경우에 하루 헌금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조모 목사가 나와서 참여하라 회개하시오 하면은 한 2억씩 거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열을 확 받을 거 아니에요. 2억도 더 거칠 수도 있겠다.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아, 그렇죠. 전국의 성전이 또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밝힙니다. 뭘 밝히는 데는 돈을 이제 많이 못 버는데, 혹은 주인이 여러 명인데, 이런 데서는 밝혀요. 개척교회. 미디어협동조합은 재정을 그대로 공개하잖아. 근데 돈 잘 버는 삼성전자에서 재정 그대로 공개합니까?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딱 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이 참 여러 질이에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대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종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인 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9명 상대로 물어봤다. 박원석 의원, 김관영 의원 이렇게 두 명 찬성인데 나머지가 반대할 수는 있어요. 예. 입장 유보, 신중, 이거는 좀 비겁하지만은 그래도 니들이 대형교회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인간 모든 종교단체 동의 뒤에 받아야 된다. 이 인간은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단체 어떻게 찬성을 해요? 말이 안 하는 뜻이죠. 이걸 갖다 답이라고 해놨어. 이 인간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
이런 인간을 갖다가 뽑는 유권자들도 손가락에 짱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일보가 지적한 것이 종교단체, 그러니까 이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거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태도를 결국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근데 뭐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액수가 커질 수 있는 모양이죠.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대행교회에서 헌금을 뭐 1년에 뭐 1,000억씩 걷고 하는 데가만 있다면은 그런 데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 성격으로 매기면은 이게 뭐 한 100억, 200억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교회 돈 많이 버는 교회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게 사실은 대원칙이고 우리가 월급쟁이들이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다 떼는 데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이유는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그 세금이 우리의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걸 용인해 주는 건데, 아니, 교회는 뭐 1년에 1,000억, 2,000억을 벌면서 세금 한 푼 안 낸다고 하면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받으라고 그러지. 그게 보수 개신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돈 받으라고 그럽니다. 일부 교계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낸 헌금에서 또 세금을 가져가는 건 이중과세다. 아니, 그러면 우리 물건 살 때 내 소득은 세금 안 내고 그럼 받은 거야. 근데 왜 부가가치세를 물려? 그 부가가치세 낼 때 그렇지. 야, 이 새끼야. 난 원천징수 당했어. 왜 내한테 세금 물리냐고. 그런 얘기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자빠졌어. 근데 결정적인 때가 오면은 꼭 그런 논리를 내세우죠. 이중과세다. 그죠? 예,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건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중과세 운운하는 거는, 그게 말하자면은, 그, 대행교회와 유착되어 있는 정치 권력이 어떻게든 봐줘야 되는데, 봐주기 위해서 공식한 논리를 개발한 데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를 써주는 인간들이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아니, 그 상식적으로, 그 세상에 뭐 모든, 간접세는 다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다 세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돈 쓰면은 밥 먹으러 갈 때, 5,000원 먹으면 그 중에서 500원은 세금 들어있는 건데, 아니, 그 돈을 갖다가 내가 세금 낸 나머지 가처분 소득으로 내지 그러면은 세전소득으로 내나?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세전소득으로 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은, 이렇게 맨날 죽는다 소리를 해도,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자영업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자, 종교인 과세 문제까지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예.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